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50.29%냐, 49.32%냐, 작지만 큰 차이가 있는 두 숫자를 놓고 민주당은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이낙연 후보 쪽에선 득표율이 과반이 안 돼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 신청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아침, 당 지도부는 경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송 대표는 무효표 처리에 근거가 된 당원 당규는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송 대표는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사태를 언급하며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팀이 될 수밖에 없고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이 후보와 상견례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이 후보의 얼굴을 넣고 본격적으로 본선 체제가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 민주개혁 세력 전체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도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대책위를 꾸려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0.29%포인트, 표로 따지면 4,100여 표 차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당에선 50% 넘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왜 과반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한다는 민주당의 특별 당규가 논란의 시작점입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직후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은 민주 당사로 모여 밤새 농성을 벌였고 농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연 이낙연 캠프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규정이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투표 도중 사퇴한 경우 사퇴란 이후에 받은 표가 무효이고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는 유효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 중 2만 8천여 표는 유효하고 200여 표가 무효표입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할 때 유효 투표수를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가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닌 49.32%가 됩니다. 과반 후보가 없는 만큼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 대표의 수습에도 이낙연 캠프를 주축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첫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고 썼습니다. 변방의 아웃사이더에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 후보의 성장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역시 공정한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되겠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불공정과 불균형이 없는 이 후보가 특히 공정을 내세우는 건 성장 배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 후보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경기도 성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작업 도중 피레스기에 끼어 왼쪽 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남 지역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이 후보는 3번의 도전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후보가 이른바 변방의 장수에서 대선 후보로 떠오른 건 2016년 말 탄핵 정국 때부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가장 먼저 주장하며 언행이 시원하다는 의미의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반드시 집이 아니라 구치소로 가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고. 이 후보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경기지사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기가 닥쳤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대세론을 키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후보로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바람이 더 큰 상황에서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구속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당내 반대에 부딪힌 기본소득 공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 나오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검증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장동 사업처럼 잭팟이 터질 경우 민간 수익을 추가로 환수하고 집부자, 땅부자에겐 종부세 대신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서처럼 민간업체가 대박을 낼 수 없는 카드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개발 이익을 민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하고 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수익 중 30%, 1,800억 원가량을 민간 수익으로 추산했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4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대장동 같은 민관 공동사업을 할 때 개발이 된 뒤에 땅값이 급등하면 민간으로부터 추가로 수익을 환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잭팟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개발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와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하고 적정한 이익 공유를 하는 상태여야지 소위 말하는 공공에서도 원하는 부분만큼 개발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그것들을 전액 환수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민간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특히나 수익성이 높은 곳에서 할까요? 또 하나의 축은 집이나 땅, 상가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매기는 국토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더 강력한 세금으로 종부세보다 세율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시가 17억 원 넘는 집을 가졌다면 내야 하고 다주택자는 중저가 주택만 가진 게 아니라면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0조 원가량을 모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과 거래 절벽 같은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 보유세까지 물리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도 무거운 데다가 세금까지 높게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를 올리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텐데 일반적 거래는 거의 거래 절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엔 대형 개발 사업과는 달리 초과 이익을 더 거두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호입니다. 분당의 18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재원과 건설 부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